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5일차 재무제표의 작성 순서, 바로 회계 순환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재무제표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과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 거래를 식별하죠. 그리고 얘를 분계를 합니다. 차변, 대변 나누어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 전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 전 시산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말에 가서 수정할 내용을 집어넣고 수정 후에 시산표를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런 순서로 갑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세 개를 공부했던 거고요. 그래서 분계는 이제 분계장으로 가고 전계는 총계정 원장으로 적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바로 수정 전 시산표 작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바로 시산표의 개념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산표란 말의 시는 시험 삼아 할 때 시고요. 산은 계산할 때 산, 이런 뜻이니까 이 시산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험 삼아 만드는 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시험 삼아 만드는 것인가, 이걸 공부해야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의 작성의 처음에 시작은 거래 발생이죠. 그럼 얘를 이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죠, 분계를.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쭉 볼 수 있게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옮겨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현금은 현금에, 그 다음에 예금은 예금에, 비품 비품에, 차입금은 차입금에 이렇게 옮겨 적죠, 총계정 원장에다가. 그런데 문제는 이 총계정 원장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만 해도 너다섯 개가 됐었고요. 실제 기업에서는 이게 수십, 100개가 넘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사례를 보면 이제 현금 계정 원장을 만들어 보면 얼마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또 재고자산도 얼마가 잔액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도 잔액이 있겠죠. 이런 등등등등의 거래가 발생을 하고, 사실 이 안에서도 돈이 한 번 딱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번 돈이 입금 출금되고 재고도 구입과 판매를 반복하고, 자,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이 분계장에 작성을 하는 거랑 이 전개하는 과정이 올바로 됐나 안 됐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각각 총계정 원장들의 잔액이 맞나 안 맞나를 한번 시험 삼아서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산표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총계정 원장의 잔액들이 맞게 기재가 돼 있나를 보는 시험 삼아 만드는 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 시산표의 작성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한번 할게요.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명지 패션이라는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여러 거래들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제일 먼저 뭐 한 겁니까? 50만 원을 출자 받은 거죠. 이런 거래들이 쭉 있었습니다. 자, 저랑 이 거래에 대해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분계를 끊어볼까요? 자, 50만 원 현금 출자가 되면 여러분 차변에 뭐가 들어옵니까? 현금이 들어오죠? 제가 편의상 차화되는 생략을 할게요. 여기 50만 원을 적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출자가 됐으니까 자본금이 생긴 거죠. 자본금. 이렇게 50만 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금 50만 원은 현금 계정으로 가는 거고요. 자본금 50만 원은 자본 계정으로 가겠죠. 두 번째, 이제 회사가 은행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럼 똑같이 현금이 30만 원이 들어올 겁니다. 3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차입을 했으니까 차입금이 생기겠죠. 자, 차입금 30만 원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 다음 거래 보면 이제 사무실 보증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죠. 여러분,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먼저 현금이 나가 있겠죠, 대변에. 자, 30만 원. 제가 지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 분계를 막 공부하는 걸음마 단계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계정을 먼저 하면 되는데, 자, 보증금을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 나가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쓰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금액 30만 원이 생겼죠? 차변에. 얘는 뭘까요? 바로 요게 임차 보증금이 되겠죠. 자, 나중에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임차하면서 맡긴 보증금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구입했죠? 자, 상품을 이제 구입하면, 자, 재고가 들어올 건데 그 재고의 이름은 상품일 거고요. 40만 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현금이 나가겠죠. 자, 4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상품 30만 원어치를 현금을 받고 팔았잖아요. 그럼 현금이 들어오겠죠. 8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80만 원이 생겨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적을까요? 상품 팔면서 들어온 돈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그냥 매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원래 정확히는 이 매출의 종류가 상품 매출이니까 상품 매출이라고 적어야 되지만 그냥 자, 러프하게 적어 볼게요. 그 다음 6번째 거래는 직원 급여를 10만 원을 현금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현금이 나가겠죠? 자, 1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10만 원이 이제 차변에 적혀야겠죠? 똑같은 금액에 적혀야 되니까. 뭐라고 이름 적을까요? 직원의 그 월급 준 거잖아요. 월급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공통된 계정 과목이 제가 급여라고 했었죠? 적는 겁니다. 그 다음 7번째 거래가 이제 사무실에 월세를 5만 원 지급한 거죠. 똑같은 거래입니다. 월세는 월세라고 적지 않고 낸 월세를 다른 말로 임차료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임차료. 자, 얼마가 나왔냐면 5만 원이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이 똑같이 5만 원이 나간 거죠. 이렇게.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은행에 차입금 이자를 2만 원 현금 지급을 했다. 그럼 이제 현금이 나갔으니까 똑같이 현금을 2만 원 지급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2만 원을 적어줘야 되는데, 요렇게 은행에 준 이자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자라고 쓸 수도 있는데, 요걸 이제 공통적인 계정 과목을 이자, 비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8개의 거래를 분계를 쭉 끄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 그 순서에서 이러한 거래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인식을 했죠?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분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자, 분계를 끊고 얘를 분계장에 옮기는 건 같은 단계에 있는 거고요. 분계를 이제 끊었으면 요거를 총 계정 원장으로 옮겨야 되니까, 예를 들면 현금이라면 현금이 여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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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쫙 모으는 겁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차변 노란 색깔의 이 금액들은 들어온 금액인 거고요. 오른쪽에 이 금액들은 나간 금액이니까 요거를 수입과 지출로 나눠 적어야겠죠. 자, 또 한편으로 이제 자본금은 여기 있죠. 한 번 딱 들어오고 말았죠. 그러니까 얘는 한 번 들어오고 끝이에요. 차입금 한 번 들어오고 끝이죠. 임차보증금 한 번 들어오고 끝이죠. 상품 한 번 들어오고 끝이죠. 매출 한 번 들어오고 끝이죠. 급여 한 번 나가고 끝이죠. 임차료 한 번 나갔죠. 그다음에 이자 비용 한 번 나갔죠. 그러니까 부의 표시한 계정 과목들은 한 번밖에 발생을 안 했지만 요 현금은 여러 번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거래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자, 요것처럼 한 번 발생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거래보다는 현금처럼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거래들이 많다 보니까 요렇게 분계만 해가지고는 나중에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기가 이게 제대로 적은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들을 자, 시산표에 이제 옮겨 적어봐야 되는데, 자, 이 거래 그대로 가지고 제가 한번 각 계정별로 총계정 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이제 현금 총계정 원장이고요. 아까 여러 건 돈이 들어왔고 여러 건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들어온 건 돈의 총 합계는 160만 원이 들어왔고요. 나간 돈의 총 합계는 자, 87만 원이 나가서 잔고가 자, 73만 원만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말에 잔고 현금은 73만 원 이렇게 총 계정 원장에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고 자산은요. 40만 원 한 번 들어왔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잔고 그대로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차보증금은 한 번 들어왔죠. 돈을 한 번 줬죠. 30만 원 받을 돈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차입금은 한 번 빌렸잖아요. 50만 원 빌렸죠. 그대로 잔액이고요. 자본금도 한 번 자본금 출자해서 50만 원 생겼던 거고요. 매출도 한 번 팔았죠. 80만 원. 자, 급여도 한 번 줬죠. 자, 10만 원 줬죠. 그 다음에 임차료도 한 번 줬죠. 자, 5만 원 줬죠. 자, 이자 비용도 한 번 줬죠. 2만 원. 자, 그래서 제가 간략히 표시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제가 간단한 사례일 뿐이고, 사실 좀 더 거래가 많아지면 보증금을 더 내기도 하고 여기다가 일부를 받아오기도 하고 돈을 더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항목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분계를 보고 여기다가 옳게 적어서 이 잔액들이 73만 원, 40만 원, 30만 원, 자, 50만 원, 자, 50만 원, 매출은 총 발생 금액 80만 원, 급여는 총 발생 금액 10만 원, 임차료는 5만 원, 이자 비용 2만 원이 옳게 분계가 일로 옮겨진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삼아서 계산하는 뭐를 만든다? 표를 만드는 거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시산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시산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가운데다 계정 과목을 쭉 적습니다. 좀 전 발생한 계정 과목이 어떤 게 있었느냐? 제일 먼저 현금이 있었죠?
그 다음 재고자산, 그 다음 임차보증금, 그 다음 차입금, 자, 그 다음 자본금, 그 다음에 매출, 그 다음에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용, 이 계정 항목들을 쭉 적어 놓고요. 차변과 대변을 나눠서 적는데 차변의 합계는 실제 차변에 발생한 총합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현금을 여러 번 거래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 번 거래해서 차변이니까 자산이 증가한 거지 않습니까? 현금은 차변이니까. 얼마가 자산이 현금이 증가했습니까? 자, 자본금 받았죠? 은행 돈 빌렸죠. 이거 그리고 이제 매출 또 80만 원 했죠. 이것들을 합치고 나면 그 금액이 160만 원이 돼요. 근데 현금은 들어오고 만 겁니까? 쓰기도 했습니까? 자, 여러 가지를 썼죠. 급여도 주고, 자, 보증금도 내고, 이자도 주고. 그것들을 다 합치면 금액이 얼마냐면 87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합계 부분은 실제 요 해당 계정 과목의 총 발생 금액을 적는 건데 자산은 차변은 들어온 거고 자산은 대변은 나간 거니까 현금의 경우에는 들어온 금액의 합계는 합계에다가 차변 합계에다가 나간 돈의 합계는 대변 합계에 적으면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회사가 돈이 얼마가 남은 겁니까? 160 들어와서 87만 원 썼으니까 자 돈이 73만 원 나왔죠? 그래서 잔액을 적어줘야 되는데 자산은 잔액을 차변에 적을까요? 대변에 적을까요? 자산이니까 잔액이 차변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금액을 적는 겁니다. 73만 원. 자, 이런 식으로 합계와 잔액을 함께 맞춰보는 표다라고 해서 특별히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합계와 잔액을 맞춰보는 시험 삼아 만드는 표다라고 불러서 합계 잔액 시담표라고 부릅니다. 시담표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예요. 자, 재고자산 아까 얼마가 들어왔냐면 40만 원어치 들어왔었죠. 자, 총 자산의 증가, 재고의 증가가 40만 원인데 나간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안 적을게요. 그래서 기말 잔액은 그대로 4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기간 잔액은 그 다음에 이제 임차보증금도 우리가 돈을 30만 원어치 줬죠. 30만 원어치 줬고 더 낸 보증금도 없고 차자한 보증금도 없으니까 금액을 적으면 안 되고 잔액은 그대로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산은 어디다가 잔액을 적는 거라고요? 차변에다가. 자, 차입금은 은행에서 얼마를 빌려왔냐면 30만 원을 빌려왔는데 부채가 증가하면 차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요? 부채는 대변이 증가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금액을 적는 겁니다. 30만 원. 더 이상 빌린 것도 없고 갚은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잔액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부채 잔액은 차변에 표시합니까? 대변에 표시합니까? 몇 번 얘기했지만 자산은 왼쪽, 자 부채는 오른쪽 위, 자 자본은 오른쪽 아래니까 부채는 오른쪽, 대변이죠? 잔액을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30만 원. 자, 그 다음에 자본금도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자본금 얼마가 들어왔냐면 50만 원이 들어왔는데 자 자본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니까 50만 원을 적어줍니다. 그다음에 금액의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이 50만 원이 잔고가 돼야 되는데 이 대변의 잔고도 차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야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매출은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왔는데 차변에 적어요? 타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요? 몇 번 얘기했지만 수익과 비용은 잉여금과 연계해 보라 그랬죠? 매출이 발생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잉여금이 증가하는데 잉여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변에 있는 거죠? 자본 밑에. 그래서 자 매출은 오른쪽에 적습니다. 80만 원.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잔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80만 원이 되죠. 자, 물론 매출이 취소가 되면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건데 없으니까 이건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급여는 얼마를 줬냐면 10만 원을 줬죠. 급여는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급여는 쓴 돈이니까 비용이죠. 자, 비용이 발생하면 잉여금이 줄어야 들어요. 자,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이니까 결국 이익이 잉여금 늘려주는 거니까 비용 발생하면 잉여금이 줄겠죠. 잉여금이 주니까 잉여금이 줄려면 대변에 있어야 돼요, 차변에 있어야 돼요. 대변으로 가면 잉여금이 느는 거고 차변으로 가면 잉여금이 줄는 거기 때문에 비용 발생은 차변에 들어가는 겁니다. 1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밖에 안 줬고요. 뭐 급여를 취소한 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잔고가 여기 10만 원 되는 거죠. 잔액이. 그 다음에 이제 임차료를 얼마를 줬냐면 이 5만 원을 줬는데 임차료도 비용이니까 비용을 쓰면 잉여금이 주니까 차변에 적어야겠죠. 5만 원. 자, 그래서 뭐 총 계가 이제 5만 원 잔고가 발생하고요. 자, 이자 비용도 이제 2만 원을 줬지 않습니까?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잔고 이렇게 2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한번 계산을 시험 삼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요 73만 원 더하기 40만 원 더하기 30만 원, 10만 원, 5만 원, 2만 원을 쭉 더하고
쭉 더하고 쭉 더하고 쭉 더해보면 자 먼저 요 금액은 얼마가 나오냐면 160만 원이 나와요. 요 금액은 얼마가 나오냐면 247만 원이 나와요.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편의상 그냥 다 계산한 걸 보여주고 적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요 금액들을 계산기로 다 이렇게 두들겨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변의 합계도 얼마가 되냐면 247만 원이 되고요. 여기 대변 잔액의 합계도 16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주의해서 잘 보시면은요. 잔액의 합계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두 가지 중요한 공식을 얘기했었죠. 자, 차변하고 대변하고 어때야 된다 그랬죠? 같아야 된다 그랬죠? 얘를 뭐라고 불렀던 겁니까? 이거를 대차평균의 원리 또는 회계 등식이라고 불렀죠? 회계 등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거를 뭐라고 불렸냐면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되는데 차변의 잔액이 여기 있죠? 16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잔액이 여기 있죠? 160만 원. 자, 차변 잔액 160만 원과 대변 잔액 160만 원 금액 합계가 같죠? 자, 그 숫자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차변의 합계 금액이 있죠, 합계. 대변의 합계 금액이 있죠. 이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이 같죠? 그래서 어차피 설명드린 것처럼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되는 회계 등식과 대차평균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요 바로 앞에서 봤던 각 계정별로 증가, 감소, 자, 잔액, 요 금액들을 총계정 원장에 제대로 옮겼나를 보기 위해서 각 총계정 원장의 금액들을 여기다 집어넣어 본 겁니다. 이렇게. 자, 차변의 합계 잔액은 증가 금액이고 대변의 합계 잔액은 감소 금액이고 요건 잔액이니까 알맹이들을 다 집어넣어서 표를 만들어 보면 어차피 분계란 게 차변 대변 금액이 같지 않습니까? 같은 금액을 양쪽으로 넣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잔액 합계도 같아야 되는 거고 자, 증가 금액의 합계와 감소 금액의 합계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차변 대변 합계도 같아야겠죠. 이렇게 시험 삼아 뭐 하는 겁니까? 검증하는 표가 무슨 표가 되는 겁니까? 바로 시산표가 되는 겁니다. 처음 예를 공부하면 조금 이게 익숙치가 않은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처음 배우는 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말고 회계순환과정 마지막 다음 강의에서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까 좀 이렇게 개념을 자꾸 몸에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 때나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계정 과목에 전기한 게 잘못됐나 아닌가를 검토할 때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든 표를 가지고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산표 관련된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총계정 원장의 기록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검증 기능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자, 분계장은 분계를 옮겨 적어서 일목요연하게 보게 만드는 표이고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준 표고요. 원장은 계정원장, 총계정원장 불러서 각 계정별 금액들의 증가, 감소, 잔액을 알려주는 표지 않습니까? 바로 시산표가 요 금액에 오류가 있나를 맞춰보는 표가 바로 시산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계 시산표에서 틀리게 작성된 계정 과목은 그랬습니다. 자, 쭉 보니까 이제 시산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가운데 계정 과목 나와 있고, 합계 잔액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주의할 게 있는 게요. 자산은 증가가 어느 쪽입니까? 여기죠? 차변. 감소가 어딥니까? 대변이죠? 잔액이 어딥니까? 차변이죠. 왼쪽이죠. 부채는 어디가 증가입니까? 대변이 증가죠? 감소가 어딥니까? 차변이 감소죠. 어디 잔액이 있어야 됩니까? 부채니까. 오른쪽 대변이 있어야죠. 자본금은 어디가 증가입니까? 여기죠? 감소가 어딥니까? 여기죠. 잔액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기죠. 수익은 어디 적어야 되는 겁니까? 대변이죠. 자, 비용은 어디다 적어야 되는 겁니까? 자, 차변이죠. 요 논리만 가지고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잘못된 걸 볼게요. 먼저 네 가지 물어봤어요. 현금. 현금은 보니까 25만 원 발생을 했고요. 24만 원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 남은 겁니까? 10,000원 남았죠. 이상 없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이에요. 33만 원 외상매출을 했죠. 얼마 돈을 찾은 겁니까? 감소한 겁니까? 31만 원. 얼마 남았습니까? 외상매출금이 2만 원 남았죠. 문제 없습니다. 외상매입금 보니까 얼마가 발생했냐? 11만 원. 얼마가 감소했느냐? 회수가 됐느냐? 자, 12만 원.
외상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증가금액, 왼쪽이 감소금액인데 금액이 안 맞죠. 11만 원 증가하고 어떻게 12만 원 감소하겠습니까? 따라서 잔액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원래 12만 원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11만 원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만 원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잔액이. 왜? 얘는 부채니까. 그래서 3번이 잘못된 표시인 거고요. 자본 이자 수익 볼게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11만 원 발생해서 12만 원 남았다. 수익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왜? 수익이 증가하면 잉여금이 증가하는데 잉여금은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있으니까. 거꾸로 이 광고 선제비 같은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비용 발생하면 잉여금이 줄죠? 대변이 줄여야 되니까 차변에 있어야겠죠. 그렇게 푸시면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개념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한동안 자꾸 여러분 개념을 익혀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내용은 이제 문제가 FAT 문제이고요. 2015년도 나왔던 11회차 문제인데 다음 내용의 대화의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자, 대화를 하고 있죠? 대차평균의 원리에 맞게 기록이 되었는지 장부의 기록에 오류를 검증할 수 있어 라고 한 학생이 말을 했고요. 맞아. 왼쪽에는 자산과 비용,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자, 수익이 기입되어서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누락된 게 있나 없나를 한 번에 볼 수 있대. 자, 마지막. 그런데 거래에 대한 분계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대. 이거 지금 무슨 장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총계정 원장입니까? 일일자금 일보입니까? 시산표입니까? 재무상태표입니까?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 알려주는 표니까 아니겠죠? 일일자금 일보는 뭐 이렇게 매일매일 자금의 일보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총계정 원장은 계정별로 증가 감소 전략을 알려주는 거지 오류로 검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보시는 것처럼. 자, 3번 문제. 저게 답이겠죠, 이게? 시산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계정감을 가운데 쭉 적어놓고 자, 차변의 합계 잔액, 대변의 합계 잔액을 적어서 합계끼리의 금액이 맞나, 잔액끼리의 금액이 맞나 맞춰놓은 표는 무슨 표가 되는 겁니까? 자, 3번에 시산표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상 내용 공부했고요. 자, 공부했고 저랑 이제 관련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공부한 시산표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재무제표 작성 순서가 쭉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얘를 분계를 하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얘를 분계장에 옮겨 적죠. 사실 여기에 이제 하나의 이제 거래를 단계를 볼 수도 있고요. 분계장에 적은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총 계정 원장에다가 각 계정별로 만들어야죠. 거기다가 자, 증가, 감소, 잔액을 표시해야죠. 그런 다음에 올바르게 금액들을 적었는지를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수정 전 시산표를 만들어서 시험 삼아 계산하는 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의 양식입니다. 차변, 대변이 있고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자,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산은 발생했다. 말을 바꿔서 증가한다. 어디에 적는 겁니까? 여기다 금액을 적어주는 거죠. 자산이 감소한다. 어디다 적는 겁니까? 여기다 적는 거죠. 잔액이 생겼다. 어디다 적는 겁니까? 여기 적습니까? 여기 적습니까? 자산은 차변에 남아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잔액을 적는 거죠. 자, 부채는 증가했다. 어디다 적는 겁니까? 여기다 적는 거죠. 자, 감소했다. 어디다 적는 겁니까? 여기다 적는 거죠. 자, 잔액 어디다 적는 겁니까? 부채는 대변이니까 여기다 적는 거죠. 자, 자본은 발생했다. 증가했다. 어디다 적는 겁니까? 여기다 적는 거죠. 감소했다. 어디다 적는 겁니까? 여기다 적는 거죠. 잔액은 어디다 적는 겁니까? 대변이니까 여기다 적는 거죠. 자, 수익이 발생했다. 대변이에요? 차변이에요? 대변이죠. 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잔액을. 자, 비용은 발생했다. 어디다 적는 겁니까? 여기다 적는 겁니다. 자, 금액해서 여기 잔액이 들어가죠. 정리하면은요, 자산과 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변에 잔액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채와 자본과 수익에 대해서는 어디다 표시가 되는 겁니까? 잔액이 이렇게 대변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정리하면 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아야 되는 거고요. 왜? 분계를 각각 집어넣었으니까 같은 금액을. 이 잔액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액이 같아야겠죠. 이렇게. 자, 오늘은 자, 수정전 시산표의 개념, 특별히 오늘은 시산표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기말 수정 분계와 수정 후 시산표,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